지금은 이재명 정부가 6개월이 안 됐어요. 예. 지금 5개월째 돼가고 있고 그 지금은 모든 뉴스의 중심은 이재명 대통령이 돼야 됩니다. 대통령이 멀리 힘들게 비행기 타고 가서 유엔에서 외교활동하고 돌아왔으면 그 성과를 빛내는데 주목을 해야지. 제가 말씀드린 조희대 대법원장 어디 안 간다니까요. 그 사실도 그대로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회내동설이든 아니면 그 당시에 파기환송의 절차에 미진한 부분들을 조금 더 보강해서 사실 충분한 팩트를 가지고 몰아세운다면 민주당이나 사실상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을 조금 더 타격감 있게 할 수 있을 텐데 한 두세 달만 그렇게 좀 이렇게 좀 세심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는데 뭐가 급해서 그렇게 대통령이 힘들게 고생한 걸 다 가려야 되는지. 네, 이기석 씨의 기차와 소나무라는 노래를 배경으로 해서 오늘 기자와 소나무, 제가 기자고요. 소나무 두 분이 나오셨습니다. 소나무 같은 분들이죠. 서영주 맥 정치사회연구소 소장님, 윤희석 국민의힘 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소나무 같은 분들, 이 소나무 같은 분들이 칭찬이죠. 그렇죠. 칭찬이죠. 예. 네. 우리 정치권에 좀 소나무 같은 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젊은 두 분의 소나무 같은 분들이 좀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변함없는 소나무가 되겠습니다. 예. 저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예. 병들지 않는 빨간 그럼요. 소나무, 빨간 소나무. 남산에 빨간 소나무, 파란 소나무. 파란 소나무. 오히려 철갑을 둘러야지. 그 진짜 우리가 오늘 아까 광고 나갈 때 잠깐 얘기를 했는데 각 당의 색깔이 있잖아요. 예. 붉은색, 국민의힘이 붉은색, 네. 민주당이 푸른색. 푸른색이죠. 예. 이게 혹시 넥타이 고르거나 이럴 때 그게 제약이 됩니까? 되죠. 아, 방송 출연하고 이럴 때. 네. 제가 그래서 이제 근사한 색으로 예. 뭐 이런 색깔 예. 아니면 차원 그러면 녹색까지는 매는데 아. 블루 쪽으로는 넘어가지를 못해요. 어. 그렇게 검열을 하더라고요. 스스로. 원래 저기 많은 남성분들이 또 이게 푸른색 넥타이 예. 같은 게 많은데 그렇죠. 국민의힘에 몸담고 있다는 이유로 이 푸른색 넥타이를 또 매지 못하는 예, 슬픔이 있군요. 네, 그런 게 예. 있습니다. 이게 이 색깔 자체가 이게 당을 나타내는 이미지로서는 쓰는 거를 반대하는 건 아닌데 예. 이게 어떤 그 당의 어떤 제약 조건으로 우리가 말하자면 저도 관성적으로 빨간색을 매면 좀 마음 변한 거 아니야 이런 예. 오해들 하거든요. 예. 근데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할 정도의 좀 자유로운 그 상징성으로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제안했던 게 좀 어떤 대의는 좀 상임위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파란색 넥타이를 메고 오고 민주당 의원들이 빨간색 넥타이를 메고 오고 그 다음에 그런 색깔의 제약 없이 아무 넥타이를 메고 오고 이래야 되는데 막 첫날 중요한 행사는 무조건 파란색, 네. 민주당은 네. 저쪽은 무조건 빨간색. 별로 그래서 이게 관성적으로 막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좋은 건가 싶어요. 그럼에도 보면은 대통령이 되신 분들이나 아니면 정치 지도자급 대표급들은 가끔씩 그 정당의 색깔의 벽을 좀 뛰어넘는 경우도 있었어요. 보면 그렇죠. 이재명 예. 대통령님도 이게 섞여 있는 예. 걸 막 하시고 요즘 통합 넥타이라고 네네. 부르면서요. 예, 푸른색, 붉은색 섞여 있는. 그게 이미 그걸 또 역으로 생각하면 예. 그런 식으로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빨간색을 예. 메고 오면 뭐 통합의 표시인가 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당원들이 좀 이렇게 유심히 보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다음에 혹시 두 분 저 주영진의 뉴스님께서 다시 만나면 네. 그때는 아예 정말 서로 색깔 한번 바꿔서 저는 넥타이 종종 메고 오시죠. 빨간색을 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주영진의 뉴스 직격은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감사 이야기를 부쩍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정감사와 관련해 어떤 이야기 했는지 듣고 나서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정감사든 국회에 가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한테 법률에 의해서 진실을 말해야 될 사람들이 거부한다든지 가서 대놓고 뻔뻔하게 거짓말한다든지 이거 절대 허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지금 작년부터 국회에서 증언 요구하면 거부하고 말이에요. 되도 않는 이유로 가서 거짓말하고. 그런데 이거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위증 사건 고발을 내가 알기로는 수없이 했는데 왜 수사를 안 합니까? 왜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내비두니까 계속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뻔뻔하게 거짓말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또 그래서 위증죄로 고발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왜 위증죄 수사 안 하고 내비두고 있느냐 가만두고 있느냐라고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이 이야기를 했는지 기자들의 분석은
대략적으로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조희대 대법원장 뭐 염두에 두고 한 이야기 같다고 하는데 지금 윤희석 전 대변인 하고 싶은 말이 좀 많은 표정인데 일단 서영주 소장님께 먼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번 국정감사에서의 어떤 증인 채택 그런 논란들의 핵심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염두에 둔 거 아니냐. 뭐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고 예. 보는데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봐서는 그건 아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감사 시작되기 전에 공직자들이 국회를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어요. 네. 국회에 가서 잘 협조하고 국정감사에 우리 국무위원들이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답변할 부분들 성실하게 답변해라. 이 얘기를 먼저 깔았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 두 번째로 어떤 위증 문제에 대해 수사를 해야 하지 않냐. 저는 사실상 본인도 이제 입법부에 있었고 야당의 대표까지 지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국회와 행정부의 정확한 어떤 그 역할 분담을 해주라. 그 다음에 그 국무위원들 특히 공직자 자세를 늘 강조했잖아요. 네. 취임 첫날부터. 그래서 공직자는 국민들한테 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 있는 자세로 어떤 그 공직에 임해야 된다라는 측면이라서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염두했다. 그럴 것 같으면은 대놓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텐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정감사가 어제 하루 진행됐잖아요. 어제 하루 진행되고 그 다음날 아침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왜 굳이 이런 이야기를 뻔뻔하게 국정감사장에서 거짓말하고 있다. 뭐 증언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이거 가만둬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거여서 어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언론에 크게 보도된 건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한 그런 얘기 아니었나 싶은데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 결국 국정감사장이 나오셨는데 심야에 이제 예, 다시 나왔더라고요. 질의한 거에 대해서는 답변 거의 안 했다고 봐야 되잖아요. 마지막 마무리 발언이 예. 조금 섞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반응하신 건데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죠. 두 분 또 생각이 다르네요. 그렇죠. 왜 예. 진실을 말해야 될 사람들이 거부하냐 뭐 이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감사에서 뭐 진실을 말해야 한다. 왜 거짓말하는 거 수사 안 하냐라고 말씀하시니까 21년도 경기도 국정감사 생각이 나요. 안 날 경기도지사 수가 시절. 없어요. 예. 그때 말씀하신 거 판넬까지 갖고 와서 얘기하셨다가 재판 계속됐고 그 재판 때문에 파기환송 때문에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감사 나온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 생각하면 이게 그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세상 일은 참 연결이 잘 된다. 그 생각을 제가 안 할 수가 없는데 그게 제가 특이해서 한다기보다는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 국정감사에 뭐 피감기관 장이라든지 증인으로 나왔을 때 과연 어떠하셨는가를 되돌아볼 수밖에 없는 발언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뭐 서영주 소장님 또 윤희석 전 대변인의 이야기엔 또 어떻게? 일단 뭐 사실 2심에서 그 발언에 대해서 무죄가 나왔죠.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5월 1일 그것도 조기 대선의 한 복판에서 사실 참 납득하기 힘든 이 절차 아주 급속도로 빠른 절차에 있어서 유죄 취재 파기환송을 합니다. 그게 문제가 된 것이죠. 사실 2심 무죄가 나왔는데 뭐 그 부분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실직고하라고 저런 말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사실 전체 국감에서의 이 공직자들의 저는 국회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보는 게 마땅할 것이고 향후에 이제 내일 아마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한 출석도 있는 것이고 사실 이재명 정부의 공직자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공직자들의 처신을 제대로 해라. 우리 정부의 사람이라고 해서 봐주지 예. 않겠다. 저는 그런 부분으로 좀 해석이 됩니다. 보태실 말씀 있습니까? 예, 저 그냥 퍼뜩 든 생각은 네. 왜 나와야 될 사람들이 안 나오냐 이 얘기잖아요. 그럼 김현지 실장 나올 것 같은데요. 야, 그런 의사 표시로도 생각을 저는- 할 수도 예. 있겠어요. 저는 나올 거라고 예. 계속해서 말하는데 환영합니다. 다 안 나온다고. 어제 나오신 두 분은 생각이 엇갈렸는데 오늘 두 분은 다 생각이 또 같네요. 김현지 부소장 국감에 나올 거다. 그렇죠. 정쟁의 여지를 국민의힘이 여기장만 놓지 않는다면 예. 운영위의 국정에 관련된 것으로만 국한된다면 김현지 부속실장이 안 나올 이유는 없다. 잠깐만요. 그러면 김현지 부속시장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갔는데 그 전에 조희대 대법원장 이야기 하나 듣고 저 김현지 부속시장 관련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어제 오전 국정감사 때 한 1시간 반 정도 질문 받으면서 묵묵히 있었죠. 대답 안 하고. 그리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정회를 선포하면서 자연스럽게 국감장을 빠져나갔다가 어젯밤에 다시 마무리 이제 발언을 하기 위해서 국정감사장에 돌아왔는데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내용이 약간 포함됐다. 뭐 이렇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조희대 대법원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일절 사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대화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신속한 심리와 판결 선고의 배경에 관하여 불신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와 관련된 불신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기도 합니다. 저를 비롯한 12명의 대법관이 심리에 관여한 전원합의체에서 이루어졌고 그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되고 논의된 판단의 요체는 판결문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야기는 민주당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두 가지 이른바 사자 회동설, 그러니까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면서 그 근거가 됐던 어떤 만남이 있었다, 사인이 만났다,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났다라고 하는 이 문제 제기와 동시에 왜 선거법 상고심을 그렇게 신속하게 대선 전에 했느냐, 대선에 개입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이 두 가지 질문에 사실은 답변을 한 것 같아요. 네네. 일단은 뭐 그 만남 자체가 없었다. 저번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고요. 이번엔 사적 만남이라고 얘기를 해서 여지를 두긴 했습니다. 공적 만남에 대해서는 일단 퀘스천을 좀 붙여주고 싶고요. 사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게 마무리 발언에서 하지 않고 사실상 본인이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이 증인석에 쓰는 게 부담될 수는 있으나 90분간 질의가 이어졌을 때 그때 그냥 명백하게 얘기를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더 이상 일단락이 아니니까 더 이상 이런 논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큰데 조희대 대법원장 내일도 현장 국감이 있습니다. 대법원에 대해서. 네. 그러면 계속 이 문제가 좀 불거질 텐데 사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 이슈가 정무적으로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득이 안 될 거는 같아요. 왜냐하면 좀 더 이게 국민 여론이 더 숙성이 돼서 조희대 대법원장 그 자리에 있기 참 민망할 정도로 신뢰할 수 없다. 이런 여론이 드높을 때 그때 가서 청문회도 열고 조금 더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률적으로는 아니면 또 어떤 정치적으로든 대답을 못할 수준까지 간 다음에 해도 늦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제 민주당 입장에서의 어느 정도 면을 세웠고 또 사법부의 면도 세우는 정도의 절충안의 첫날 국감이 아니었나 싶어요. 아마 출구 전략을 찾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영주 소장 이야기 들어봤더니 우상호 정무수석과 비슷한 상황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네네. 왜 대통령이 뉴욕 순방하고 있는데 왜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해서 뉴스의 초점을 그쪽으로 옮기게 했느냐라고 그렇죠. 하는 그 네. 섭섭함. 당정되는 한 몸이다라고 또 다시 또 갈등을 봉합하고 하긴 했습니다만 왜 좀 더 이 여건이 무르익은 상황에서 하지 않고 이렇게 서둘렀느냐. 네. 그것 때문에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뭐 이런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그렇죠. 같은데. 제가 늘 얘기했지만 지금은 이재명 정부가 6개월이 안 됐어요. 예. 지금 5개월째 돼가고 있고 그 지금은 모든 뉴스의 중심은 이재명 대통령이 돼야 됩니다. 대통령이 멀리 힘들게 비행기 타고 가서 유엔에서 외교활동하고 돌아왔으면 그 성과를 빛내는데 주목을 해야지. 제가 말씀드린 조희대 대법원장 어디 안 간다니까요. 그 사실도 그대로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회내동설이든 아니면 그 당시에 파기환송의 절차에 미진한 부분들을 조금 더 보강해서 사실 충분한 팩트를 가지고 몰아세운다면 민주당이나 사실상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을 조금 더 타격감 있게 할 수 있을 텐데 한 두세 달만 그렇게 좀 이렇게 좀 세심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는데 뭐가 급해서 그렇게 대통령이 힘들게 고생한 걸 다 가려야 되는지 그래 아쉬워요. 알겠습니다. 사법개혁 법안은 아직까지 민주당에서 만들지는 않았는데 그러려면 국정감사 끝나고 정기국회 예산 통과 끝나고 나서 뭐 내년 초에 네. 그러한 것들 했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좀 해석을 하겠습니다.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 답변 나는 사자회동 민주당이 제기하는 의혹 그런 만남 가진 적 없다. 그리고 선거법 대법원의 그 판결이 너무 빨리 뭔가 대선에 개입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여기에 뭔가 대선에 개입하려는 의혹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민주당 의원들의 제기에 안타까운 마음이다. 불신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그런데 12명의 대법관이 전원 참여한 합의체에서 심리하고 논의된 판단의 요체는 판결문에 다 담겨 있다.
아니다라고 부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선후 관계를 좀 봐야 되는데요. 대선에 개입하려고 3심을 빨리 열어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했느냐 이런 걸 말을 하기 전에 이 재판이 왜 있었냐부터 생각을 해요. 왜 이렇게 늦어졌냐를 봐야죠. 이 1심 지나고 나서 1심이 제 기억에 11월 10일로 기억을 해요. 그다음 이제 2심이 3월 말쯤에 나서 28일 날 기록이 넘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이에 윤 대통령이 1심 나고 난 다음에 계엄을 하는 바람에 이제 탄핵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있었고 조기 대선이 있을 줄을 예비하고 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1심도 늦어졌지만 그 2심이 나왔고 그때는 4월 4일 탄핵 전에 나왔단 말이에요. 2심 무죄가. 그렇죠? 그 다음에 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대선을 염두에 두고 3심을 빨리 해서 이 후보자에게 뭔가 정치적으로 위해를 가해서 대선에 개입하려고 했다는 거는 선호가 바뀐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정말 대선에 이때다 하고 대선에 개입해서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면 이분이 파기환송을 했겠냔 말이에요. 그런 의도라면 그냥 파기 자판을 했겠죠.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파기환송을 했어도 계산을 해보면 다시 4심을 한 다음에 5심까지 가가지고 대법원까지 해서 확정으로 유죄 나서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기까지 하는 과정이 물리적으로 안 됐잖아요. 시간상. 그러면 끝난 얘기입니다. 재판은 물론 지금 연기된 상태인데 네. 기일을 안 정했으니까. 중단된 거죠. 예, 뭐 어쨌든 다음 기일을 안 열고 있어 그냥 가만히 있는 건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그러니까 결론은 민주당에서도 애초에 5월 1일에 이 전화비체 결과 발표한다고 했을 때 좋아했단 말이에요. 조속하게 법적인 안정성을 취하게 해달라 이런 취지로 당시 조승래 수석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도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결과가 다르니까.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것은 무죄였더라도 이렇게 절차를 가지고 시기를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대법원을 이렇게 흔들 거냐 민주당이 그 질문만 제가 드리고 싶어요. 예. 답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윤희숙 대변인이 지적하는 거는 왜 무죄였으면 안 그랬을 거를 유죄니까 이러는 거 아니냐. 또 그때 무죄 나올 줄 알고 민주당이 어떤 반응도 하지 않지 않았냐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주장은 민주당의 판단이 잘했든 못했든 간에 저는 좀 미진했다고 보는데 사실 중요한 선거가 있을 때는 중요한 정치인의 선거나 수사는 중단이 되어 왔던 것들이 검찰과 법원의 입장이었고 관례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민의 지대한 관심사를 가졌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들을 스스로도 부담이 됐기 때문에 그래 왔죠.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예. 정말 뼛속까지 이 법조계에서 판사로 활동을 했고 본인이 이 같은 파기환송의 신속한 이례적인 결정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는 다 알고 있지 않았을까. 그게 이제 합리적인 의심이에요. 예. 지금 제가 이제 그 숙성을 좀 하라고 하는 것들은 국정감사를 통해서 좀 그 절차의 미진함들이 좀 드러나긴 했어요. 추미애 위원장이 제시했던 4월 22일 날 사건의 인수인계가 공문으로 돼 있던 거 4월 22일. 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3월 28일부터 봤다라는 것이고 근데 3월 28일이 아니라 또 연구관은 3월 31일 날 기록이 넘어갔다는 것이죠. 그러면 전원 아르비체로 가기 전에 기록을 3월 28일부터 봤냐. 그것도 조금 마뜩하지 않지만 3월 31일 날 연구관한테 넘어갔고 또 인수인계 공문은 4월 22일이다. 그럼 이 자체가 조금은 더 정리를 하면 사실상 법원 행정처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논거를 만들 수 있어요. 그다음에 최근에 또 보면은 대법원이 최근 5년간 사건 접수부터 처리까지 35일 미만 소요된 대법원 형사사건이 1822건인데 이 중에서요. 사실 파기환송된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 이 건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통계학적으로도 뭔가 조금은 납득할 수 없는 이례적인 상황은 맞다. 근데 이게 좀 더 숙성이 필요하지 그냥 숙성 없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강제로 앉혀놓고 말해 고백해 하는 것들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게 무슨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 한마디가 무슨 압박을 주는 것처럼 볼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재판 지금은 중단된 상태고요. 뭐 12명의 대법관들이 있으니 저는 그 사실 관계 진실도 분명히 드러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좀 답답하고 뭐 양측의 주장이 계속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뭐 언젠가는 대법관들이 다 또 은퇴하고 나면 변호사가 될 것이고 뭐 언젠가는 다 얘기할 겁니다. 이게 정말 대선에 개입하려고 했던 것인지 아니면 12명 전원이 뭐 신속하게 재판 어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그런 얘기하는 것 같아요. 대법관들이 신속한 심리 필요하다는데 뭐
같이 인식을 같이 했다는 취지로도 네. 답변도 한 것 같고 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또 시간이 지나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 이의를 제기했던 게 2명 있죠. 예, 예. 반대 소수 의견을 낸 사람. 소수 의견들. 소수 의견을 이게 낸 충분한 사람들. 시간을 가졌으면 좋았겠다는 예. 의견을 냈죠. 예. 그렇다고 해서 절차적으로 이게 위법에 가까운 상황이었다는 말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그게 중요합니다. 예. 네.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인의 그 운명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검찰의 기소, 수사와 기소 그 두 차례나 사실은 법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생명이 살아났다. 경기도지사 때도 1심, 2심에서는 유죄가 나왔는데 그렇죠.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또 그때도 19년도에. 파기환송되면서 그 정치를 계속할 수 있게 됐고 이번엔 그 항소심 무죄가 결정적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게 만약에 아니었다고 한다면은 1심에서는 유죄였잖아요. 그렇죠. 이거 참 보면 모르겠어요. 이게 참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 사이에 더 결정적인 게 있었죠. 예. 계엄. 개요. 알겠습니다.